이번 에피소드는 녹음실 주변의 공사로 인해서 녹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르미입니다. 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거수. 네,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네, 강북 사는 프리랜서 안도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저 유부남이에요. 네, 지난 에피소드 대망의 4부작을 끝내고 네, 저는 꿀같은 열흘이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한고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강대리랑 세차를 하러 갔었어요. 세차 하는데 이제 세차 다 했는데 좀 초가 남잖아. 그러면 그 물이 20초 동안 더 쓸 수 있었어. 강대리한테 막 뿌렸지. 아, 정말. 흠뻑 젖었지 강대리가. 네, 근데 너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때 기분이요? 그때 기분을 노래로 표현하자면 응. 그대 물을 뿌렸죠 넘실거리는 고압 세척기로 아직 10초가 남고 남아 한없이 두 볼에 흐르고 있죠. 근데 이거 자를까? 누구 노래야, 근데? 무슨 노래예요? 이거 배치기 노래예요. 눈물 샤워. 그렇구나. 내가 아는 노래가 아닌데? 아직 목이 덜 풀려서. 네. 그래도 나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황송을 네. 네, 오랜만에 한번 그렇군요. 해봤네요. 네. 안노팔 씨는? 저는 그냥 잘 지냈어요. 메르미 씨는? 저는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아, 맞다. 저 순천 갔다 왔잖아요. 아. 아무도 관심 없지만 전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아틀리에 하우스. 네, 저도 네. 협찬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장님이 어떠시던가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위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침구가 너무 깨끗해. 사진으로 봐도 깨끗하더라. 되게 뽀송하고 오히려 홍보를 안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괜찮아서 적극 추천?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사연도 많이 들어와요. 네. 아틀리에 하우스 협찬해주시고 계시잖아 지금. 네네네. 무료 숙박권. 네네. 요번에 저거지? 미국에서 어떤 분이 또 보내셨지? 네, 맞아요. 진가님. 네. 미국에서 이제 여름에 오신다고 네. 이벤트 좀. 오랜만에 귀국하신다고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무서웠던 게 우리 방송하는 걸 방청하고 싶으시대. 어떡해 이거를 보면 저희가 안 스튜디오가 됩니다. 아니라 진짜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허접한 데서 하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이거는 비밀로 붙이기를 하고 네. 네, 순천 청소를 되게 신경 많이 쓰신대요. 근데 그거를 느꼈어요. 네. 너무 깨끗하고 좋아가지고 늦잠 푹 자고 맛집 위주로 돌아다니는데 역시 남도 음식은 맛있습니다. 맛있죠. 좀 푸짐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때 순천향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옆에 있다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벤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시면 1박 무료 숙박권을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팟캐스트 호스팅 바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어디 나라가 듣는지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필리핀 뭐 많더라고. 저희 되게 민망한 영어 발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지 몰랐어 진짜. 신기했어요.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순천 숙박권 아직 아틀리에 하우스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하기 하고 들었죠? 좋아요 버튼 지금 눌러줄 거죠? 댓글도 꼭
써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미스테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한고수님 댓글 소개해 주세요. 네, 앵뚜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애착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방송이 강대리님 완전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네. 그리고 메르미님 목소리 진짜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열을 기다려야 하니 한 10번 이상 들으셨대. 네네. 그래서 한고수님이 난동 피우는 거 재밌었다고 해주셨고. 제 얘기는 없나요? 너 얘기? 욕심 부린다. 아, 없나요? 안도팔린과 메르미님은 목소리를 잘 구분할 수 없어요? 아니 본인이 좋아하시는 목소리라고. 아 그래요? 메르미님이랑 네 목소리를 좋아하신대. 감사합니다. 네. 최강 소방관님께서도 이번 회도 명편이네요. 마치 범죄심리 방송을 듣는 듯한 구성 너무 좋습니다. 과찬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신보 89님 오랜만에 오셨네. 이번 편 살인의 추억 잘 들었습니다. 저번 기담편은 너무 재밌었는데 확실한가요? 저번 기담편은 재미없었는데 이번 편은 잘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던킨 파크님께서 살인의 추억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다음에 목화꽃님께서 이번 살인의 추억편은 너무 네 분이서 맞다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분분해서 이걸 계속 들어야 되나 고민했었어요. 너무 격해졌었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러다 이 보니까. 댓글을 보고 저희가 메르미가 정리를 해서 그 사건 개요표를 네. 올렸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명탐정 은성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후원만 해주시고 글들을 안 써주시지? 그 더 시크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바이준 87님께서 데드 스노우 재밌게 들으셨다고. 몸치 장군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우 시크해. 그다음에 재밌조염님께서 진짜 짧지만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해주셨어. 참 재밌어. 이 집 잘해. 이 집 맛집이야 뭐 이런 맞지? 느낌. 이 집 잘해. 그다음에 카미유 랑그레이님이 오셨네. 오랜만에. 첫 메이저 영화 소재이자 첫 분할 에피소드네요. 후속타 기다리다 현기증 날 것 같아요 해주셨고, 라리사 10님께서 라리사님이 저기 러시아. 러시아에 사시지? 러시아에서 유학 중이시지? 네네. 어떻게 그러면서 그렇게 다들 잘하세요? 그 우리 언프렌디드 편에서 네, 지금 마지막 봤어요. 그 모뎀 소리 뭐 이런 거. 아 네네네. 띠리리리. 동파리가 있다. 하여튼 여기서 공중전화 얘기 막 이런 거에 공감 많이 가셨다고. 그다음에 블레넘님 처음 오셨어, 그지? 네. 그러면서 많은 금액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듣고 특정 에피소드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에피소드를 듣다 보니 너무 좋아서 후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데스님께서 이게 메르미가 갔다 온 날이지? 아틀리에 하우스. 네. 메르미님 엄청 이쁘세요. 목소리는 그지 같고요. 다음에도 놀러와 주세요. 혹시 메름이랑 메른이 친구랑 헷갈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너 친구랑 같이 갔었지? 네. 그리고 블랙홀 속으로. 와우, 이런 팟캐스트를 이제야 알았다니. 닉네임은 블랙홀을 듣고 가입했습니다. 지금 고지전까지 정주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스토리 부탁드려요. 엘리78님께서 미스터리는 좋아해도 공포영화는 못 보는 1인입니다. 근데 영화 소개 방송이라고 해서 듣다가 빠져버려서 정주행까지 완료했습니다. 해주셨고, 항상 뜨겁게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 또. 이야 역시. 그 다음에 2036 해병님께서 강대리님 요즘 참 재수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리님 요즘 참 귀여우시네요. 한고수님은 큰형답게 너무 듬직하고요. 거짓말. 아 진짜야 이거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안도팔님은 그분 정의구현 실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다님께서 와 완전 역대급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듣는 동안 완전 몰입해서 들었어요.
사이코메트리 수사를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개냥 이뿌요님께서 아기를 낳아 키우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까지 떠올라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형사님의 편지까지 저를 울컥하게 만드는 에피소드였어요. 꽃님 키역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에피소드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꾹, 하트 꾹. 그다음에 이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가 하나 있었고, 그게 곤장님이 리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린 살인의 추억 리뷰 소개해드리면서 육사 출신의 용의자가 영화 초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는 육사 출신이 아니라 육사를 준비하던 맞아. 사람이었고요. 아. 그래서 약간 곤장님의 생각으로는 육사 출신으로 이제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려던 그런 걸 풍자하려던 게 아니었나라고 해석해 본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육사 출신이 아니라 육사를 준비하던 용의자였습니다.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네, 하레님께서 여태껏 들었던 팟캐스트 중에 최고의 에피소드였습니다. 1, 2화는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번 화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다 못해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소름이 돋아서 다 듣고 바로 후기 씁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몸치장군님께서 그다음에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슬 댓글이 많아져서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저희 다 읽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는 댓글이 제일 좋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청취자분께서 네. 치킨을 녹음할 때 먹으라고 그래서 네. 또 먹었죠. 쿠폰을 야식. 보내주셨어요. 네. 네, 아유 감사드려요. 저희가- 안도팔님이 다 드셨어요. 아니 야 앉아서 먹더니 그거 다 먹었어. 잘 아니 먹었습니다. 많이 보내주셨거든 네. 그것도. 흡입기야? 그리고 또 다른 청취자분께서 파라나님이야. 네네. 그 우리 오프닝송을 아 그렇죠. 만들어 주셨어. 오. 그래서 요번에 지금 나갔지 건방? 네. 상큼한 네. 오프닝송. 그 성우 하시는 것 같아. 옛날에 목소리가. 그 어린이 구연동화 하셨던 프로필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맞아. 맞아요. 근데 무소리 너무 좋으시죠? 무슨 진짜 방송은 방송 전문가 목소리야. 파라님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고 있네요. 저희는 허접한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 미스테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오늘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시르바르님이 추천해 주셨던 디 아티쿠스 인스티튜트라는 영화인데요. 네. 2015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저는 보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어요. 이 주인공이 로스트 보셨습니까? 미드? 네. 응. 거기서 비행기 탑승자랑 이제 살아남은 인원 대조했는데 그게 한 명이 명단에 없는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이든 머시기라고 나왔던 그 배우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아 진짜? 네. 저는 로스트 에피소드 중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전 로스트는 김윤진밖에 몰라서. 네. 미스테리하면 로스트 아닙니까? 네, 거기서 나왔던 배우가 이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름은 윌리엄 마포더. 네, 웨스트 헨리 박사의 역을 맡고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럼 시르바르님은 이거 자막 없이 보시겠네? 그럴 수도 있겠다. 부럽다. 미국에 계시잖아. 아, 자막 없이 저희는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지. 볼 수는 있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볼 수 있어. 볼 수는 있어. 네. 맞아. 볼 수는 있어. 찌질하다. 네, 영화로 돌아가서 감독은 크리스 스파링 감독이고요. 영화는 1976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초능력 연구소에서 벌어졌던 내용을 다룬 다큐 형식의 영화입니다. 페이크 다큐 영화예요. 네. 네. 네,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희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녹음하는 사무실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열일하시는데 아니 왜 이 시간에 하시는 거냐고? 되게 야심한 시간. 저분들은 또 저희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그렇죠. 저 사무실에 왜 문 켜져 있지? 사무실로 이러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잡음이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영화로 돌아가서 그래서 페이크 다큐 형식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조금 살짝 지겨지기도 하죠.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영화. 근데 이 영화가 조금 다른 영화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많은 페이크 다큐 형식의 영화들이 우연히 발견된 영상이다 라는 컨셉으로 영화가 전개되는데 이 영화는 대놓고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터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맞아요. 네네. 그래서 첫 시작은 웨스트 박사의 가족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자녀들과 와이프가 나와서 남편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웨스트 박사는 초능력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소의 책임자인데요. 그는 구소련 시대에 있던 초능력자 실험들의 자료를 보고 미국에서도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고 실험을 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염력, 투시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초능력에 대한 실험들을 하는데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초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 실험도 결국 사기로 밝혀져서 연구소는 살짝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연구소에 주디스라는 초능력자가 연구소를 찾아옵니다. 정확하게는 그녀의 언니가 주디스를 연구소에 넘긴 거예요. 버리고 간 거죠. 네, 주디스의 언니는 도중에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겠죠. 영화는. 케어가 힘들었던 거죠. 네네. 주디스는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받게 되는데요.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호기심과 흥분을 느껴요. 그리고 연구소는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면 할수록 연구소 직원들은 점점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디스가 초능력을 쓰는 것뿐 아니라 직원들의 과거를 맞추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둘씩 떠나가는 연구원들도 생겨납니다. 결국 주디스의 능력에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요. 결국 미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 들어온 미군들은 주디스의 엄청난 힘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주디스를 결국 통제하고 군사 무기화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한고수님은 바쁘셔서 영화 못 보신 것 같고 네. 못 봤지?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얼굴이 지금 새카매요. 다른 분들은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음, 일단 영화 자체는 별로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건 맞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인공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 저는 그냥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았어요. 그죠? 네. 네. 다른 리뷰들도 두 분의 평가 비슷합니다. 다큐도 좋고 새로운 형식도 좋지만 공포 영화를 본다는 건 공포를 느끼고 싶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영화를 보는 건데 너무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비주얼 쇼크라던가 하는 부분들, 공포심을 이렇게 느끼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관객들에게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을 듣습니다. 재미있기는 한데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영화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만한데 다큐멘터리를 싫어하시는 분이면 이 무슨 영화가 이래? 라고 하실 수 있는.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되게 무서운 공포를 기대하고 보신다라고 했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하드코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볼 때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특유의 공포 그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잠깐씩 나와요. 네. 그래서 대체로 리뷰를 좀 많이 찾아보면 초능력이라는 설정을 좀 제외한다면 지구 어디선가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중간중간 인터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루즈해지지 않았나라는 평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 찾으면서 시르바르님의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네. 블로그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저희 홍보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무서운 사람들이야. 아니요, 그냥 리뷰를 하나씩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봤는데 익숙한 아이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요새 관심 가는 팟캐스트 블랙홀이라고 써주셔서 이렇게 된 진짜? 거지. 되게 반가웠어요. 감사하다. 네, 감사하죠.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분명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페이크 다큐가 주는
CCTV 공포. 그 폐쇄회로의 그 특유의 그 느낌 있죠? 네. 예, 그 부분에서 공포를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주디스 역을 맡은 리아 키스테트의 연기가 일품입니다.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았어요? 살짝 인격이 뒤틀린 듯한 느낌? 만약에 그 배우가 실제로 눈앞에서 연기를 그렇게 하면 저 울면서 뛰쳐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울 완전 것 같아요. 리얼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눈여겨서 보신다면 좀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슬슬 궁금해지죠. 과연 초능력은 있는지. 2차 대전 당시에 초능력자로 부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네. 자, 블랙홀의 떡밥이 내려왔습니다. 블랙홀 23화 디 아티쿠스 인스티튜트. 오늘은 초능력에 대해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초능력이요? 슈퍼맨. 투명인간. 슈퍼맨, 투명인간, 플래시맨. 여기 플래시맨.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 난 재생 능력. 아, 데드풀. 또 전 치유 능력. 그거 비슷하네요. 네, 좀 비슷한데 근데 하수네, 치유도 하수. 두 가지로 나뉘잖아. 자기 힐링하는 거랑 둘 다. 둘 다? 남도 힐링. 나도 무조건 되고 상대방도 무조건 해줄 수 있고. 둘 다 하수야. 둘 다 하수야. 무조건 투명인간이지. 그건 되게 개인적인. 분명히 여자 화장실 가서 똥 쌀 거야. 투명인간이 되면 너 그거 알아? 너도 못 보는 거 알아? 아니 뭐 상관없어요. 너가 딴 거 못 본다고. 아 제가 딴 걸 못 본다고요? 왜? 망막도 투명해지거든. 아, 그래서 보일 수가 없어. 근데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 투명 가상으로 그러면, 봤을 때. 네. 저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은 다 제 돈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투명한데 돈이 뭔 필요야? 아니 그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게 투명인간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 투명인간이 차라리 플래시맨이 낫겠다. 아 그것도 괜찮네요. 플래시맨이 플래시맨이 더 낫겠네. 왔다 차라리 갔다 하는 더 게. 후다다다다닥. 네. 투명인간은 네가 보따리 싸가는 게 보인다고. 아 그러네요. 같았어. 돈이 붕붕 떠다닐 거 아니야. 걸린다고. 근데 플래시맨은 1초 만에 그걸 다 세배오는데. 그러면 돈이 보인다는 전제는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거네. 그렇지. 그럼 저는 플래시맨 하겠습니다. 빠른 전환.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플래시맨하고 실버 퀵? 어, 퀵실버야? 실버 퀵이야. 저 몰라요. 마블에서 나오던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 근데 플래시맨이 DC 거고 네, 이렇게 퀵실버는 마블이야. 네. 근데 플래시맨이 한참 더 빠르대. 뭐 때문에? 그러니까 플래시맨이 움직이잖아. 네. 그럼 걔한테는 이 세상이 슬로우로 보여. 슬로우로. 음. 너무 빠르니까 음, 이렇게 싸울 때도 그냥 애들이 총도 슬로우로 날라와. 이렇게 총알도. 매트릭스처럼. 어. 음, 그래서 슈퍼맨이랑 진짜 DC에서 그린 게 있어. 어느 에피소드에 플래시맨이랑 슈퍼맨이랑 달리기 경주하더라고. 네. 근데 그냥 갖고 놀아 플래시맨이. 이게 뒤로 뛰면서 슈퍼맨 보면서 뒤로 뛰어가면서 막 웃으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오. 슈퍼맨 갖고 놀더라고. 메르미님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생각도 못했어. 저는 좀 현실적이라 순간이동 능력이 좀 갖고 싶었거든요. 순간이동. 아침에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냥 뿅 하고 집에 가고 뿅 하고 직장 갔으면 좋겠는 거야. 아니 왜 출퇴근을 해?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순간이동도 은행 털기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면 쓰고. 괜찮은데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찌질해서 범죄는 못 저지를 것 같아. 초능력이 생겨도. 감옥에 갇혀도 순간이동으로 다시 나오지. 나오면 되니까. 근데 저는 평생 살 수 있어요. 안 죽고. 나도 재생 능력이야. 아 그래요? 아 그쵸. 자랑하고 있어. 평생 살 필요가 있나? 늙겠지 근데 재생 능력. 아니죠. 전 치유니까 모든 회복을 다. 아니야. 이번에 로건 나왔잖아요. 아니야? 초능력자의 그 늙어. 노년을 표현했는데 아. 사람들 막 울고 막 이랬대. 늙어. 그래서 재생 능력도 점점 떨어져가고. 떨어지고 막 그러가는 거야. 근데 재생 능력의 1인자가 누군지 알아? 피콜로. 아니. 아니에요? 그 플라타노스. 아니,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 공룡이냐? 플라나리아 이렇게 자르면은 맞아. 다시 재생 2마리 되잖아. 네. 근데 그거를 다 자르지 말고 세로로 음. 반만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다 자르지 말고 그러면 세로로 반만. 나중에 분리되지 않아? 머리가 2개가 돼.
아, 분리되지 않아요? 안 나중에? 분리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Y자로 돼 있어 얘가. 머리 2개로 살아. 또 자르잖아? 머리 3개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어. 우와. 이 정도 재생. 어. 근데 얘 버금가는 애가 너희들이 즐겨 먹는 해삼. 해삼이요? 해삼의 식감이 진짜 좋아. 해삼은 오독오독. 잘라도 오독오독. 다시 재생돼. 다. 오독오독. 오. 몰라. 해삼은 내장까지 재생시켜. 그래요? 갑자기 먹기 싫어지는데? 독특하네. 들으니까? 어우, 해삼이 얼마나 재생 능력이 뛰어난데. 오독오독. 걔 이렇게 빨랫줄에 걸어놓잖아. 그럼 50cm까지 길어져.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오. 확실한 거야? 아니 저기 사이판 가니까 그 먹는 해삼은 아닌데 해삼 종류인데 정말 팔목만 하더라고요 해삼이. 해삼이 그러니까 너네가 생기기는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네, 길쭉하잖아. 네, 네, 네. 이걸 잡아서 동그랗게 찰흙처럼 만들잖아. 그럼 동그래져 공처럼. 변형이 막 돼. 지가 알아서. 아무튼 뭐 저는 먹는 해삼을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만 쏙 잘랐거든. 해삼 머리. 그 입도 다 날아간 거야. 근데 며칠 지나니까 다 생겼어? 입도 다시 생기고. 그럼 만약에 먹잖아요. 재생 이제 안에서 재생되나요? 우리가 씹으니까 이제 그런 세포를 파괴시키니까. 그냥 생커가서 응가로 탁 나오면은 다시 꼴깍 재생되는. 삼키면은 모르겠다. 근데 우리 꼴깍. 근데 우리 위산이 뭐 가만히 내두지 않겠지. 그래, 그 위산이 제 있지. 위산이 분리되니까. 근데 이 해삼보다 뛰어난 게 플라나리아. 아. 플라나리아는 2일, 3일 만에 재생하는데 네. 해삼은 한 15일 정도 걸려. 오래 걸려. 맞아. 초등학교 때 실험했어. 오래 걸리는구나. 해삼은 오래 걸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만화나 영화 속에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초능력하고 마법하고 혼동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맞아. 그죠? 그렇네. 그러면 초능력하고 마법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분리를 하고 들어가긴 해야 돼. 마법에는 뭐가 있고 초능력에는 뭐가 있을까? 에네르기파. 그렇지. 어. 이거 완전 픽션이지. 마법이지. 아, 마법과 초능력의 차이. 초능력의 차이? 네. 응, 내 대본 보지 말고 옆에서 자꾸 봐. 그러니까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는 마법은 마법 약간 같은 그런 거지. 거잖아. 흑마술 같은 주술 그렇지. 같은 건데 초능력은 뭐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초자연? 약간 초자연. 아니 그런 거? 슈퍼맨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는 마법이에요. 그거는 초능력이에요. 초능력이지. 약간 픽션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뭐 물론 사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는 힘든 일이지만 그러니까 구별이 엑스맨 보면 눈에서 레이저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별이 똑같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맞아. 일단 좀 대충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좀 분류를 좀 해보자면 초능력은 과학적으로 일부 설명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엑스맨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슈퍼맨은 외계인이잖아. 그렇죠. 마법은 신이나 다른 자연의 힘을 끌어다 쓰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그 마법은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맞아. 없어. 원기옥. 몰라. 원기옥은 끌어다가 쓰는 그죠? 거죠. 우주의 기운을 끌어다 쓰잖아. 맞아. 아, 신과 그렇지. 타협을 했냐 안 했냐? 뭐 자연의 기운을 정령의 힘을 쓴다던가 악마의 힘을 부른다던가 신의 힘을 소환해서 쓰는 식인데 초인적인 힘은 그러니까 초능력은 개인적인 그런 선천적 능력에서 된다는 거야. 문제일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초능력자들은 자기들이 굳이 배우려고 했다거나 이게 아니야. 우연적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인데 마법이나 마술은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맞아. 또는 전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마법진을 그려서 뭐 악마를 소환하거나 뭐 이런 거 한다는 경우. 그래서 또 굳이 또 이렇게 나눠져 보자면 초능력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고 마법은 후천적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하긴 근데 픽션이 많아지면서 우연한 기회에 초능력을 얻는 경우 많잖아요. 뭐 뭔가 방사능에 노출됐다거나 번개를 맞았거나. 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마법사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초능력은 물리법칙을 조금 이용한 느낌이 있고요. 마법은 자연세계 고유의 법칙을 좀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초능력은 뭔지는 알지? 과학적, 그치? 마법은 약간 오컬트적. 그쵸? 정확하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대리님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근데 어느 날 번개를 맞아서 사이코메트리 능력이나 에스퍼 능력을 가진 거야. 좋겠다. 그래서 상대방 여자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었다. 이러면 좋겠다. 초능력이고 대충 뭐 서큐버스의 두루마기 같은 걸 얻어서 마법진을 그리고 막 어디 뭐 지며느리 발톱 뭐 누구의 막 눈곱 이런 거 넣어가지고 물약 만들어서 여자를 넘어오게 했다. 이렇다면 마법입니다. 물약 큰일 나라. 큰일 나네 이거. 요즘 물약이 얼마나 위험한데. 아니, 대충 이렇게 예를 들자면요. 양주에 타야 된다? 우리가 궁금한 건 마법 말고 초능력이죠. 그래서 과학인 듯 과학 아닌 유사과학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유사과학자들이죠. 초능력을 대충 5가지 정도로 추립니다. 크게 ESP랑 PK로 나누는데요. ESP는 Extra Sensory Perception, 정신 초능력이고요. PK는 사이코키네시스, 물리 초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이 둘로 나누고 ESP 계열에서 정신 초능력이죠. 여기서 나누자면 사이코메트리, 접촉 감응, 사물에서 어떤 오감을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만지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통각적으로나 어떤 감각을 받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텔레파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로는 염화. 멀리 떨어져 있는 안 보이는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 이 텔레파시고요. 네. 그리고 클레이보յան스, 투시, 투시 능력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 또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ESP 계열에는 이 3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잘게 세분화하거나 더 덧붙이자면 미래를 예측한다던가 예언하는 것도 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거 그러면 우리 무당들은 초능력이 아니나 그거네. 그것도 신에게-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지랑 예언을 하는 거랑 예지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무당은 이제 귀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자발적인 그거 아니까 여기 개념에는 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ESP 계열에서 3개로 분리를 하는데 이걸 더 세분화하거나 덧붙이자면 미래를 예측한다던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쓰고 읽는 제노글로시라는 능력 그리고 유체 이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노글로 씨가 네, 되게 좋은 기술이네. 완전 좋죠. 와. 이거 있으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고요. 배운 적 없는 외국어를 한다고. 네. 와. 종교학적으로 보면 빙의죠. 그런 사람이 있나? 글쎄요. 그리고 PK 계열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코키네시스 줄여서 PK 이거는 물리 초능력인데 텔레키네시스랑 텔레포테이션 이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텔레키네시스는 멀리 있는 물체를 움직이는 능력. 보통 사이코키네시스랑 같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또 이 능력이랑 텔레포테이션 순간이동의 능력이 있습니다. 텔레포테이션 진짜 갖고 싶어요. 순간이동 뿅 출근 뿅 퇴근 이런 거 좀 하고 싶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상처를 치료해주는 뭐 힐러라던가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어디가 비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 같은 뭐 그런 거는 사실 초능력의 범주에는 들어가긴 좀 애매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차저차 조금 복잡해졌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초능력들이 일반 사람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 그게? 실제로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사용을 하고 한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알아오겠습니다. 예. 또또도 또도도도 또도도도 팔 뭐야 이 미친. 또도 또도도 거기가 이상해. 또도도 아! 이상해. 또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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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도도도 또도도도 도도도 팔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해. 안 되네. 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 도도도 팔팔 도도도 팔팔 도도도 도팔 도팔 진짜 열심히 해.
하여튼 제가 알아왔습니다. 그 최근에 그 미국 중앙정보국 그 CIA와 이제 국방정보국이라고 하는 DIA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1급과 2급 비밀 문건이 기밀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문서가 공개가 됐어요. 이 문건에 의해서 초능력자들을 CIA에서 연구하고 관리했다는 내용이 밝혀지게 돼요. 아 실제로? 네. 그리고 미래 사건 예측은 물론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찾아내는데 초능력자의 힘을 빌렸다라는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세계 최고 정보 기관인 CIA와 DIA가 이런 초능력자들을 작전에 투입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과거 냉전 시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CIA 초능력자 팀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때 그 구소련이죠. 과 경쟁이 이제 동기가 되어서 이 CIA의 초능력자 팀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CIA보다 앞서서 소련에서 먼저 흔히들 이야기하는 KGB 국가보안위원회죠. 그래서 이제 초능력자를 작전에 운영했다는 첩보를 CIA가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장 CIA도 이제 초능력자들을 모집해서 작전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KGB에서 이제 이것을 초자연적 첩보라고 부르면서 초능력자를 이용해서 이제 스파이를 운영했어요. 1920년대에 소련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KGB가 초능력자들을 운영을 했고요. 실제로 니나 굴락이나 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MBC의 서프라이즈에도 또 이 내용이 잠깐 나왔었어요. 초능력을 가진 여성과 함께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대요. 손을 대지 않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물건을 움직이는 염력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개구리의 심박수죠. 서서히 멈추게 하는 능력 등을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KGB의 연구가 그 소련 붕괴 이후에 비밀 문건이 유출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걸 테스트했다라는 걸. 그리고 KGB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초능력을 연구를 계속하는 걸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작전에 사용한 적도 있어요. 네. 소련 주재 미국 대사관 대사 집무실을 향해서 극초단파 방사능이란 거를 쐈대요. 쏘면 어떻게 돼? 그걸 쏘면 당시에는 이제 그게 인간한테 어떤 유해가 있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 미국 대사를 비롯한 그 대사관 직원들이 심한 두통과 안구출혈 증상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원인을 몰랐었대요. 근데 CIA에서 이제 이 원인이 뭘까 해서 이제 투입이 돼서 수차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극초단파 방사능을 장시간 쏘이는 실험에서 동일한 증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소련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실제로 1988년에 LA 타임즈에 실렸었대요. 그래서 당시 미 대사인 아서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소련한테 극초단파 방사능 조사를 멈춰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소련에서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부인을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문건으로 밝혀진 거는 그런 걸 연구해서 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도 1970년대 초자연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비밀 프로젝트, 흔히들 아는 스타게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미국 정보 산하, 정보 부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많아. 네, 그 별로 이름이 좀 달랐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 스타게이트지만 정부 부처별로 스타게이트가 아닌 뭐 예를 들어 선스트리크, 걔네 한 29개 되지 않아? 정보 부처. 네네, 곤돌라 워시, 스카네이트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워요. 나 곤돌라 그거 들어본 거 같아.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름만 스타게이트였고 그 부처별로 다 각자의 이름들이 있었대요. 이 프로젝트가 CIA와 아까 말씀드렸던 DIA 등이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SRI라고 스탠퍼드 대학에 연구소가 있었어요. 여기가 핵심 시험 평가 기관으로 선정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제 학계에 잘 다뤄지지 않았었어요. 비교적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SRI가
이제 평가 기관이 돼서 선정이 되었고요. 스리랑카가. 그 CIA는 이제 정부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 아래 1970년도에 할프스호프와 러셀 타크라는 이들에게 원격 시청이라는 작전을 지휘하게 하였고요. 2명의 초능력자가 있었대요. 팻 프라이스와 잉고 스완 등이 원격 정보 수집 임무에 투입됩니다. 원격 시청이라는 거는 뒤에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이제 스타게이트가 그 미국에서 위약으로 약 2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대요. 1970년도인데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3억? 네. 그리고 당시 CIA가 추정하기로 이제 구소련은 초자연적 연구에 연간 10억씩 정도 썼대요. 그 소련은 아직도 그거 안 밝히고 있다던데? 네, 자세한 건 다 안 밝히고 있어요. 네, 내부 문건이 유출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안 밝힐 거예요. 1975년에는 이제 연구비를 대폭 늘려서 3억 루블, 그러니까 약 52억을 썼대요. 그러니까 소련이 더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문가를 고려하면 진짜 미국과 소련이 진짜 여기에 개발비를 많이 투자했다라는 네, 셈이죠. 그리고 초능력자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원격 시청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원거리에 있는 특정 대상이나 물체를 염력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초능력을 가진 CIA 요원이 CIA에 있는 건물 안에서 수백만 리 밖에 적진의 주요 지점에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내지는 핵폭탄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거기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야? 네, 있었어 진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더 들자면 뭐 적이 숨기고 있는 인질, 말씀드렸던 비밀 무기, 그리고 중요한 지휘관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KGB는 그 초능력자의 힘을 빌어서 이제 사람의 심장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등의 목적을 활용했대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초능력자들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요. CIA는 주로 이제 탐지의 목적, 아까 말씀드렸던 인질들, 그리고 비밀 무기가 어디 있는지, 지휘관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대요. 근데 좀 다른 거는 CIA는 이걸 기반으로 했던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네들이 조사한 자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A가 의심스럽고 B가 의심스러운데 최종적으로 이 두 개 중에 어디인지 잘 모를 때 이럴 때 초능력자를 이제 투입한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디일까 과연. 그래서 이 비밀 문건에 보면 시험 평가 문건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과연 이 원격 시청 능력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가 이제 이 문건에 나와 있어요. 최초의 충족 정확도가 65% 정도였대요. 네. 그리고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졌대요. 훈련이 돼? 네. 그러니까 대상은 물론 이제 초능력자가 대상이었겠죠. 훈련할수록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단계별로 또 나눠서 훈련을 했대요. 이 훈련 방법은 또 SRI, 아까 스탠포드 연구소죠. 그래서 고안을 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1단계에서는 원거리 섬, 산, 사막을 시청하고요. 2단계는 이제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각을 한 다음에 3단계는 입체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4단계는 완성도 높은 정신적 지각. 그리고 5단계는 이 정신적 지각에 대한 자아의 질의 및 이제 취재를 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 단계가 그러니까 이 3차원 공간 요소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는 이런 단계를 구분해서 이제 계속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CIA가 이제 원격 시청 능력을 도움 주는 차선 방법으로 다우징이라고 해서 막대추로 이제 수맥을 찾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목걸이로 하는 거. 네. 목걸이. 그거랑 이제 사이코메트리 같은 거를 활용했다고 하네요. 미스테리 에지. 완전 재밌어. 결국에는 CIA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정보 수집한 체계에 대한 비전을 결국에는 어떤 게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곧 들이닥칠 위협 같은 거. 네. 그리고 핵 및 비핵물질을 탐지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성격 분석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건에 따르면 초능력자 요원들이 수백 건의 원격 시청 작전을 시행했대요. 그리고 수천 건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낸 정보는 정보 당국 외부에선 비공식적으로
8 마티니. 그러니까 8잔의 마티니라고 아, 불렸대요. 그 마티니는 다들 아시죠? 술, 네, 술. 술 이름인데요. 왜 이렇게 불렸냐고 하면 초능력 요원들이 찾아낸 내용들이 너무 놀랄만한 자료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이 술집에 가서 최소 8잔의 마티니를 마셔야지만이 정신을 차릴 정도로 했던 거죠. 진정하려고 마티니를 네, 8잔 8잔 정도 정도는 먹어야지. 마셔야지 제정신을 돌아오는 네. 상태다. 그래서 네. 8잔의 마티니. 과연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올렸었던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비밀 문건에서도 요원들이 찾아낸 성과 중에 일부는 중요한 일부는 다 지워져서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외부 유출 등을 고려해서 이제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겠죠. 이 때문에 이들이 찾아낸 이제 정보들이 모든 거는 알 수 없었지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개는 이제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초능력 요원들이 원격 시청을 통해서 구소련의 이제 세미팔라틴스크, 이제 현재 카자흐스탄의 도시명인데요.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던 연구센터를 찾게 돼요. 그 이전에는 알아내지 못했던 정보거든요. 이렇게 찾아낸 연구센터가 CIA가 이제 다른 정보와 종합해서 그 존재가 진짜인지 아닌지 재확인하게 되었고요. 이 연구시설에서 뭘 했냐? 소련이 바로 핵폭탄 폭발 시험 등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공항이 있었대요. 초능력자들은 그곳에 공항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대요. 실제로는 아무도 몰랐는데. 고스트들이네 테란에서. 네, 얼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CIA 건물에 있지만 그쪽의 사물을 다 형상화한 거죠.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게 설정 지어놓은 거거든. 고스트 초능력자들만 모아놓은 아, 집단이야. 그런 거요? 고스트가.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 걸프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 은신처를 찾아내는데도 진짜? 초능력 요원들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원들이 원격 시청으로 찾아낸 단서들이 후세인이 숨어있는 위치를 찾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물론 이제 이 초능력 요원들 정보가 최종적인 건 아니었어요. 참고만 해야지. 네.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어디일까라고 고민이 될 때 요청을 해서 크로스 체킹을 한 거죠. 그리고 1994년도에 초능력 요원들에게 이제 특별한 임무 하나가 부여가 됩니다. 바로 북한의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플루토늄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 요원들은 이걸 찾아내려고 숱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숨겨놓은 플루토늄은 못 찾았대요. 이 문건에 따르면. 대단하다 북한. 네. 그 방어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있나봐 북한에. 아 그런가 본데 진짜? 그래서 북한의 핵물질 발견에는 힘을 못 썼대요. 근데 대신에 스커드 미사일이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 저장소를 찾는 임무에서는 제법 활약을 했다고 하네요. 이 팀이.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파놓은 지하 땅굴의 정확한 위치, 용처를 파악하는 데도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타게이트가 아직도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CIA 초능력자 이제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줘 왔음에도 일부 정부 관계자한테는 그 능력이 항상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 과연 그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실제로 그 정보 수집이 정말 효율이 있는지 제3 연구기관을 통해서 재심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 1995년 CIA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는 거지 또. 95년에 없어졌어요. 다른 형태로도 있을진 몰라도. 네, 그거는 모르겠지만 CIA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는 이제 그때 중단됐어요. 왜냐면 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 초자연적 능력이.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이제 이 연구기관이 분석을 했나 봐요. 사유로 이제 다른 정보 분과에 비해 비용 대비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사유였고요. 그리고 특히 정확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기관의 연구 통계로 따지면 초능력자의 정확도가 15%밖에 안 됐다라고 하네요. 근데 아까 전에 CIA에서 이제 만들었던 분석에 관한 문건에 따르면 정확도가 65%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수치를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수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지만
대선에 그 리서치하는 것도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초능력자들이 이제 수집한 정보가 CIA에서 단독으로 이제 활용한 전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대요. 왜냐하면 초능력자들이 이제 수집한 정보가 항상 다른 정보와 혼합되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정보들 중에 교차 책. 네, 교차 체킹을 항상 했던 거죠. 크로스 체킹을. 그리고 다 조사해 놓은 상태에서 A냐 B냐 C냐 셋 중에 골라라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세 개가 궁금할 때 얘가 하는 거와 비슷한 거가 있으면 그걸 이제 골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초능력 팀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맞네. 내려진 거예요. 맞네. 네. 그래서 이제 정보부에서 이제 큰 결격 사유가 된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크게 이목을 끌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폭로. 2001년에 발생한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바로 9.11 테러입니다. 오. 거기서 왜? 스타게이트의 그 당시 초능력 요원이었던 사람이 그 1983년에 원격 시청 임무 중에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를 예언했어요. 근데 그거 알고 있었잖아. 그 내용이 미국 초능력 관련 인터넷 매체와 전직 국방부 과학자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 이 초능력 요원이 그 원격 시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져요. 제리 제라드 혹은 제랄도라는 사람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건물을 부수겠다는 임무를 가지고 날아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9.11 테러에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제 펜실베니아로 이제 비행기를 조종한 테러범이 있잖아요. 그 테러범의 이름이 앞서 예언한 이름과 유사한 지하드 자라였어요. 맞아. 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리, 제라드 혹은 제랄도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당시 초능력자가 이 조종사는 아마 이란 국적자일 것이며 영어나 불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다. 198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면 미국이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하드 자라의 국적은 레바논이었대요. 그리고 영어와 불어를 쓸 수 있었대요. 아마 이 초능력자가 이란 국적이라고 이야기한 게 그 사람이 중동 계열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란 사람이라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드 자라는 2000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비행 기술을 익혔다고 해요. 약간 그 삘인데 너네 집에 감나무 있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삘인데 약간. 그 이 내용을 보고 그 형처럼 일각에서는 스타게이트에 대한 내용을 가대평가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거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또 이 음모론을 또 좋아하는 옹호자들은 1999년에 미국 국방부가 제시한 유사시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었대요. 여기에 9.11 테러를 대비하는 그 매뉴얼이 있었대요. 있어. 네. 대응 매뉴얼을 보면 폭발물을 가지고 탑승한 테러범이 여객기를 납치해서 워싱턴 DC로 날아갈 경우에 이 비행기를 전투기로 격추시킬지 말지에 대한 지휘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바로 이게 과거의 스타게이트로 인해서 진짜?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썰이 생긴 거예요. 썰이. 네. 그래서 국방부가 이거로 인해서 이걸 메뉴를 만들었다는 썰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옹호자들은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CIA에서는 스타게이트가 없어졌지만 아마 부서별로 이 사이코메트리나 그 초능력자들을 활용하는 암묵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문건에는 여러 가지 진짜 데이터를 조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간단하게 스타게이트에 관해서만 찾아왔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초능력 내지는 염력을 수사기관에서 사용한 전례가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 영화 극비수사 아시죠? 네. 유해진 나오는 거. 1978년 부산 초등학생 납치 사건. 아. 여기에 당시에 이제 경찰이 납치된 아동을 찾는데 소위 말해서 용하다는 점쟁이. 점쟁이 김중산 도사를 찾아가서
탐문 수사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예지력을 가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형사와 이 도사가 함께 수사를 해서 아이를 33일 만에 찾게 되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 또는 공식적으로 네, 인정한 공식적인 사례가 최초 아닐까. 네,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아유, 안더팔이었습니다. 아, 수고. 도도도 도도도도 도도 도도도도. 그래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이 스타게이트 특수부대죠. 네. 초능력자 부대인데 이 부대의 중심에 조셉 맥모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밀 문건이 발표되기 전에 네. 이 사람이 폭로를 해서 이게 밝혀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맥모닉을. 네, 맥모니글. 뭐가 실제로 연상되긴 이 하지만. 문건이 오픈되기 전에 되게 많았어요. 그 중간에 이제 그 폭로한 사람이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맥모니글은 일단 리모트 뷰잉을 하는 사람이고요. 와. 이 리모트 뷰잉이 이제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안에서도 특수하게 시간 리모트 뷰잉을 할 수 있는 과거 또는 미래로 미래.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손에 꼽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가 그거 지금 이 부대도 네. 그 뷰 아니야? 네. 네. 이거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원격 시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스타게이트 이 부대에 이 조셉 맥모니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훈장도 받고 어떤 활약이 있어. 그리고 원격 투시 스파이로 암호명 001의 코드네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좀 사령관으로 활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150건 정도 지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초능력 부대가 결국 없어지잖아. 네.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설 초능력 기관을 세우게 돼요. 아 진짜. 저술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책 팔어. 네. 그리고 우리가 다들 너무 잘 아는 초능력자 있잖아요. 유리겔라. 네. 김승도 씨. 유리겔라도 스타게이트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 BBC 다큐멘터리에서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이 맥모니글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래를 예측한 게 있어요. 뭐 근데 한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차 세계 대전이야 또? 아닙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최순실을 언급했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좀 그럼 해봐봐. 진짜 나 인정해줄게.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네, 간단해요. 2000년에 한반도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미군이 휴전선에서 철수한다. 미군이 철수한 1년 이내에 남북한이 통일을 할 것이다. 2000년에? 네. 개 틀렸네. 틀렸죠. 아직 2000년도니까 2000년. 딱 2000년이라 그랬어요. 네. 일단 제가 조사한 문서는 2000년이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카더라 통신이니까. 3000년은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앞자리가 안 바뀌었으니까. 네. 앞자리가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뭐 정확도가 80대 20이라고 했대요. 그 부대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20%의 부정확성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런 예언은 틀렸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일도 많이 예언했는데 좀 알아두셨다가 좀 이게 맞나 틀리나를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2018년쯤 인류는 우리 은하계 내에 다른 태양계에서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는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외계인 신호를 발견한다는 네. 거죠? 내년이네. 네.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하지 못하더라도 인류가 우주의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다. 자, 내년이야. 내년에 이게 네. 맞나? 틀리나? 맞춰봐. 그리고 2020년 이 되기 전에 몇 살이죠? 그때 되면? 조용히 해. UFO가 실제하는 비행체이며 지적 존재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항공손님이랑 이제 만나겠네요, 그러면. 21세기 중반에는 UFO가 시간을 초월해 이동하는 타임머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 2075년쯤이면 인간이 빠른 교통수단으로서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것처럼 시간을 뛰어넘는 법도 실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예언들은 다 뺐고요. 미래, 네. 당장의 내년부터.